오늘 장도 좀 장은 불안불안한 가운데 어쨌든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샥이 오진 않는 그런 분위기긴 해요. 어떤 걱정이? 지금 오늘 뭐 이것저것 말씀드릴 건데 사실 이럴 때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뉴스가 적다 그럴까?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3분기 실적이거든요. 기업 실적들이 3분기에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LG도 좋고 은행도 삼성도 좋고, 좋더라고요. 은행도 좋고 네. 포스코도 사상 최대 실적 뭐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은데 이게 굉장히 빛이 발해 있어요. 이게 뒤로 갈수록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거다. 지금은 좋은데 안 좋을 거다. 이른바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좋은 얘기들은 묻히고 좀 나쁜 얘기들은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 그거 좀 얘기를 하면서 뉴스 전해드리면서 투자 아이디어도 좀 전해드리고 하면 재밌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없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일단 허영영 기자는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일단 주제만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전세 대출 이거 이제 금융 당국에서 조금 총량 관리할 때 제외하겠다는 게 쉽게 말해서 와 강하게 대출을 쪼이다가 예. 한 발 물러섰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동안에 어떤 좀 이 가계 부채가 어떻게 이 증가가 하고 있었는지 그걸 한번 짚어드리고 예. 그다음에 토스뱅크 제가 저번에 발칙한 경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 신용대출 한도가 2억 7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거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그냥 아예 받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더만요. 아예 없. 네, 그렇죠. 예. 대출이 결국 중단이 돼서 좀 이거에 대한 좀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토스뱅크는 꽤 부담스럽겠어요. 대출을 해줘야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나가는데 뭐 돈 장사할 수 없는 그런 이게 사실 상황인데. 출범 전에 뭔가 이런 금융당국의 압박 규제랄까 이런 게 확실하게 있었으면은 아마 예. 기자간담회나 아니면 시장에다가 우리 이런 규제 있다 이 정도밖에 대출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정리가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출범하자마자 이제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예. 그때서야 좀 이 구체적인 대출 한도가 나오면서 좀 다소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해주시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해상우님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해운대라는 좀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식상하긴 합니다. 해상대운이 대란이 아니었던 때가 없으니까. 근데 그냥 뭐 업데이트 차원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짚어드리는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해운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아요, 요즘에. 그래서 해운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꽤 오래전부터 취재를 해왔던 이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문제가 이번에 법원에서 나온 게 저격수죠, 있어요. 저격수. 꽤 오랫동안 제가 박사모라고 불립니다. 박삼구 사회장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 그렇습니까? 예, 사랑은 관심이다. 계속적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지, 뭐 건강은 괜찮으신지, 뭐 나쁜 짓을 하지 않으시는지, 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좀 팔로우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번에 나왔던 얘기들의 뉴스의 맥락을 좀 해설해드리는 그런 순서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허인영 기자가 그 전세대출 네. 관련한 얘기를 먼저 해주실 겁니다. 시작하시죠. 그렇죠. 이 얘기 말씀드리기 전에 그 금융위원회,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올해 이제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그러니까 매년 금융정부에서 이 은행권이나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 이 정도로 설정을 하긴 하거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사실 그 목표치를 설정을 하지 않았고 예. 올해 이제 설정을 했는데 그게 6%였습니다. 6%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6.99%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묻겠다. 그런 목표 하에 이제 금융권을 강하게 압박해 왔는데 예. 어제 이제 드디어 한 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물러났죠. 그쵸 국정감사에서 이제 뭐 못 박은 건 아니고 그냥 뉘앙스를 줬고 어저께 이제 못을 박은 거죠. 핵심은 전세 대출입니다. 전세 대출. 이 어제 금융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전세 대출이 은행에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 전세 대출을 포함을 해서 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6%로 원래는 묶으려고 했었는데 예. 근데 이 증가율에서 전세 대출은 제외하겠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좀 심각한 문제긴 한 것 같아요. 저의 후배 기자도 네. 전세값은 올려달라 그러는데 전세 대출은 안 해준다 그러고 뭐 증액을 그저 은행이 막고 있죠. 그래서 캠핑 장비를 사고 있더라고요. 텐트에서 주무시라서 그런가요? 어떡하냐 방법이 없으니까. 어. 그러니까 물론 약간 농담이긴 한데 진짜 어쨌든 방법이 없는 거는 사실이니까요. 예. 그래서 뭐
뭐 현재 상황은 즉 대출 증가율 6% 요거는 그대로 하겠다. 하지만 이 대출에 뭐 신용대출 주담대 이런 건 포함이 되는데 전세대출 그리고 집단대출은 여기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사실 6% 증가율 이게 발칙한 경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애초에 달성하기가 불가능한 목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게 뭐 하려면 못할 거야 아니지만 그 대출을 안 해줘야 되는 분야가 어딘지를 보면은 그때 허윤영 기자가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맞습니다. 전세 대출하고 정책 모기지. 뭐 정책 모기지. 네. 그 집단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에 중도금 대출 받았던 게 네.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중도금 받은 대출이 집단 대출로 바뀌는 것뿐인데 그렇죠. 그거를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분양 받아가지고 중도금 다 냈는데 그래서 집단 대출 안 바꿔준다 그러면은 못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줄이기 어려운 대출들만 지금 남아 있었죠. 특히 줄이기 어려운 대출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전세 대출 그리고 집단 대출 같은 경우 그리고 정책 모기지 같은 경우도 사실 무주택자 분들이 많이 주로 이용을 하시거든요. 뭐 1주택자 분들이 뭐 갭 투자해서 전세 대출을 뭐 또 따로 받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실수요자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쪼인다? 이거는 굉장한 반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어서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이 사실 9월 말까지 올해 증가율 목표치가 6%였는데 9월 말까지로만 봐도 6%가 넘은 상태였거든요. 아 이미 넘었어요? 이미 9월 말 기준으로 그 그래프 아까 잠깐 나왔었는데 9월 중 은행 가계대출이 증가한 규모가 은행권의 가계대출입니다. 6조 5천억 원 증가를 했는데 8월에 얼마였냐면 6조 1천억 원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8월 막 이때 하반기부터 막 이 대출을 조이기 시작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은 9월부터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그림을 아마 당국은 그렸을 텐데 8월보다 9월에 많이 나와버린 거죠. 예, 예. 대출 규모가.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신용대출 그리고 증가액이 8천억 원밖에 안 됐어요. 이거 좀 적은 규모거든요. 그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미 은행에서 묶여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고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이 9월 달에 6조 5천억 원 늘면서 이제 전체 증가 규모를 끌어올렸는데 예. 이제 여기 대부분이 주담대가 뭐 새로 주택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전세 대출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것 같거든요. 주택 대출인 거군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9월 말 그러면서 은행권의 전체 가계대출 잔액이 얼마였냐? 1,052조 7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예. 이거를 작년 말 그 잔액이 이제 그 표로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작년 말 대비해서 6.2% 넘어갔네요 이미. 6. 예. 그죠 6%가 넘. 근데 뭐 다만 6%대라고 했기 때문에 6.99%까지는 되겠다 해서 아직 뭐 목표치를 넘어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목표치의 9월 말 나머지 세 달이 남은 상태에서 여기 근접을 해버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계산해서 당국이 그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6.99%로 하겠다라고 이게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적용했을 때 올해 은행권이 내줄 수 있는 가계대출 총액이 얼마냐? 1,057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9월까지 1,052조 7천억 원. 1조 남은 거네요. 아니 1,057조에서 1,053조니까 4조 원. 아 4조 원 정도. 네, 그러니까 연말까지 4조 원밖에 대출 한도가 남지 않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상반기에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를 보면은 상반기에는 뭐 국비가 풀려 있어서 매달 막 10조 원씩 늘었고 예. 하반기에도 뭐 8월, 9월, 7월 뭐 8조 원을 오갔는데 남은 3달 동안 이걸 4조 원으로 묶는다? 뭐 사실상 한 달에 1조 원씩 1조 원 조금 넘는 금액까지 묶겠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예. 네. 그래서 또 그렇다면 이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어떤 처방을 했었어야 됐냐? 바로 이 뜨거운 감자가 됐던 전세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을 그러니까 정책 모기지 요거를 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 실제로 이 금융당국에서도 전세 대출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규제에 대한 시그널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줬거든요. 사실 전세 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국감에서도 이 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은 이 지금 증가액의 대부분이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세 대출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목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걸 정리해 보면은 이 가계대출 증가율이 9월까지 6.2%고 8월까지가 5.8%였거든요. 예. 근데 이 여러 대출
각각 대출이 이 5.8% 기여도를 보면은 주담대는 마이너스 0.5% 포인트 줄었죠. 꺾였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정책 모기지가 1.6% 포인트, 집단 대출 기여도가 1.1% 포인트였는데, 근데 전세 대출이 2.2%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거의 8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증가율의 절반의 기여도를 한 게 전세 대출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확실하게 꺾기 위해서는 전세 대출에 손을 대야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여도가 높았던 정책 모기지, 실제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은행 가계대출로 잡히지 않는데, 잡히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순간이냐면은 딱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제가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일단 은행 재원으로 대출을 내줍니다. 그렇죠. 그 은행은 이제 그 대출 채권을 이제 주금공으로 넘겨야지 이제 주금공 대출로 잡히는데, 요 사이가 한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 한두 달 사이에는 은행의 대출 증가로 잡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막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7%고 다른 은행들도 막 5% 이런 상황에서 그 한두 달에 이 관리도 어려울 정도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잡아놓으면 딴 거 대출 못 해주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죠. 예, 한두 두달 달 사이에. 동안. 네,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모기지 전세 대출에까지 손을 대야지 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나왔던 비판이 이제 국감에서도 좀 이 목표치,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총량, 그 금융당국이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 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중요합니다. 가계부채 문제. 우리나라 이 이제 GDP 대비해서 봐도, 아니면 그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만 봐도 너무 높다, 가계부채 문제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금융당국은 그리고 동시에 실수요자 보호라는 지점까지 고려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그동안은 이 앞에, 그러니까 총량 관리에 너무 집착을 해서 실수요자도 희생이 불가피하다라는 시그널을 보냈는데, 요거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많았었죠. 여기에 또 청와대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 실수요자 피해 없도록 하라, 요 발언이 이제 나오자마자 결국 금융당국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다면 총량 관리에서 우리 전세대출 제외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불복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제가 금융당국을 꽤 오래 출입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분들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숫자를 보면 누가 봐도 숫자가 뻔하잖아요. 이제 가계대출을 줄인다고 이전에도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가계대출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부분들은 다들 동의를 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가계부채에서 뭐가 늘어났는지를 보니까 이게 뭐 영끌에서 집 사고 영끌에서 투자하고 뭐 이런 데 나간 자금이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하고 주거 그 정책자금이 네. 나간 건데, 여기서 정책자금을 잡는다 그러면 전세대출하고 정책자금밖에 못 잡는 그 상황이라는 걸 그분들도 뻔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왜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나니까 갑자기 청와대에서 야, 전세자금 대출은 잡지 마,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뭐였다는 거야? 야, 그전에는 그런 거 모르고 다 잡으란 얘기였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융당국은 이 상황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사고를 친 거라고 생각해요. 숫자 집착하다가. 그럼 이런 사고를 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BH에서 가지고 있는 목표치에 대해서 좀 지키라고 했다거나, 그러니까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하나 드는 게 있고, 아까 허인영 기자한테도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게 오늘 할 건가요? 아니요. 전월세 전환, 하십시오. 전월세 아니, 거? 하십시오. 권순영이죠. 이게 전세 대출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값을 올리기가 요새 되게 이상해진 거 아시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전세값을 올리려면 5%밖에 못 올린다. 갱신 청구권을. 그래서 써서. 막 실거래가 보면은 막 무슨 전세가 뭐 4억 뭐 아니면 4억 5천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라 막 100만 원 단위로 끊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게 5%그 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예. 근데 만약에 전세가 요 5%만 올라갔다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까지 더 올라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는 시장에서는 갱신 청구권을 못 쓰고 여기 어떤 집주인과의 어떤 관계, 그리고 집주인 그 주변의 전세 가격의 시가, 이런 걸 고려해서 5%가 아닌 갱신 청구권이 약간 무색해지는 그런 가격으로 올렸다면
그럼 전세 대출이 더 많이 이런-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게 아니고는 굳이 그런 목표를 이렇게 사고를 치면서까지 달성하려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들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권순희 기자 말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고 아까 그 말씀드렸지만 금융위라는 조직이 똑똑한 그러니까 예전에 엘리트 공무원 하면 뭐 기재부 막 이런 데 사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도 이 주요 부처 중에서 정말 뭐랄까요 엘리트 약간 예.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똑똑한 분들이 모였는데 왜 이렇게 일개 기자인 제가 계산을 해봐도 이거는 좀 달성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달성하기 어렵게 정도가 아니라 달성하면 안 되는 목표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전세자금하고 정책자금 줄여야 되는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거 전세자금 지금 전세 갔다가 딴 데 가야 되는 사람이나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 사람 나가란 얘긴데 맞습니다. 정책자금이라는 거는 그 실수요자들 자기들 뭐 처음으로 생애 첫 대출 뭐 연봉도 뭐 7천만 원 이하 이런 사람들이 집 한번 구해보겠다고 하는 거를 안 해줘야 된다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 달성을 했다라는 거 와 우리가 달성했어요 성공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세 사는 사람들 다 쫓겨나고 정책자금 받아야 되는 사람 집 못 사요 와 우린 캠핑용품 사고 있어요. 우린 성공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금융위의 스탠스랄까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대한 스탠스가 좀 약간 서서히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약간 약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어떻게 묶겠냐면 5에서 6%대로 묶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6%대로 묶겠다. 그랬다가 6.95% 이렇게 후퇴를 살짝 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거든요. 6%라고 얘기했다가 6.99도 목을 유단이냐. 박았어요. 6.99%. 근데 이게 이후에 국감을 거치고 뭐 청와대에서도 막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이제 한 발 물러선 상태인데,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알았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전세 대출까지 해서. 근데 사실 이게 이 금융위원회 갑자기 쪼이겠다 하다가 갑자기 막 자기들이 막 갑자기 보도자를 뿌리면서 안 하겠습니다. 이러기가 좀 애매하니까 아마 좀 명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국회나 청와대에서 이렇게 좀 못을 박아주면은 거기에 따르는 좀 약간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아서 이 최근 며칠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본인들이 욕먹기 싫어서 그랬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사실 이 고승범 위원장이라는 분이 사실 어떤 분이 취임하자마자 가계부채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뭐 저도 기사 제목에 붙였던 게 가계부채 저승사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금융위원회에서 재직을 했을 때 어떤 이력이 있었냐면 카드 사태 그리고 뭐 저축은행 사태 같은 좀 위기에서 활약한 소방수 느낌이 좀 그런 평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금융위원장은 아시다시피 이 청와대에서 임명을 하는데 이분을 앉힌 것도 이 가계부채가 워낙 우리 경제에서 핵심 가장 큰 문제니까 좀 이를 관리하라라고 앉힌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렇다 보니까 취임 이후에 막 가계부채 얘기 다른 얘기는 얘기를 인상적인 게 없는데 가계부채 얘기만 계속 반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가계부채 관리하라고 앉혔던 이 사람이 뭔가 점점 후퇴해서 본인이 막 백기를 든다? 좀 이러기는 금융당국 측에서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사실 금융위원 모든 정부 부처가 그런데 사실 지금 좀 특수한 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쵸. 사실 금융위원장 임기도 물론 내년 대선 이후에 뭐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전에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그 성과를 보여주기 가장 쉽고 명쾌했던 게 아마 가계부채 총량 관리 이걸 6%로 올해 묶으면은 그게 좀 핵심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좀 집착까지로 보일 정도의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압박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전세 대출을 아마 규제를 제외하겠다라고 금융당국 본인이 막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국회나 청와대에서 뭔가 시그널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걸 주면은 좀 이걸 기다리지 않았을까. 네. 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그 댓글에도 좀 채팅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사채적인 성격이 있고 그럼 그 전세 대출의 그 집주인은 사채로 돈을 빌리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집을 사는 레버리지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하면은 집값을 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그럼 전세 대출을 못하게 하는 것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집값 안정을 시키는 부분을 위해서, 집값 안정을 위해서 그럼 전세 받은 사람들한테 당장 이렇게 올려줄 수가 없는 정도의 그런 압박을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아까 뭐 3주택자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다주택자들 만나 보면은 정말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캐피탈 게인, 그 집값 오른 것에 대한 이익을 얻는다는 건 굉장히 자기는 좋은 일인데 일단 세금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거기 양도세를 좀 많이 내야 되는 측면이 맞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양도세를 낸다는 건 소득이 낮으니까 그가 거기다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 가격은 투기꾼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투기꾼을 때려잡는 식으로 했을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이 요새 좀 들었어요. 왜 집을 그렇게 다들 사고 싶어 할까라는 거에서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30대 때 생각해 보면은 집 살 생각을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전월세 살면서 돈을 좀 모은 다음에 좀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뭐 40대나 50대에 집을 사는 이런 게 어떤 한국 사람들의 일종의 집 사는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집을 안 사면 그 30대 입장에서 10년 후에 집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낙오되면은 10년 동안 나는 완전히 그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어라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20대, 30대가 집을 사기 시작하고 그럼 예전에는 4, 50대만 사던 집을 20, 30대가 같이 사게 되면은 수요자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공급은 좀 딸린다 그래가지고 뭐 이전에 충분하다 그랬다가 이제 공급한다 그랬다가 공급되고 나는 것도 한 5년, 6년, 7년 후에 얘기인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것을 뭔가 꼼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어디선가 투기를 해서 개를 때려잡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이다. 이런 시기의 시장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준 대출을 잡다 보면은 그냥 평소에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의 대출만 늘어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잡는다는 게 왜 저는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좀 권 기자가 좀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 게 이게 사실 집값이라는 이 문제 때문에 사실 금융위가 이렇게 약간 바보 같은 짓을 한 측면도 있고 사실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해도 네. 과언이 아니에요. 또 집값 때문에 오늘 또 한국은행 국감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오늘 어떤 말을 했냐면은 기준금리 인상을 그 이제 한번 했잖아요. 9월인가? 뭐 저번에 동결을 했는데 근데 오늘 국회의원 이제 오늘 이주열 총재 어떤 말을 했냐면은 기준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집값을 잡기 위한 뭐 이런 수단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 경제의 블랙홀이 집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은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는 정말 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통화량 뭐 이런 거를 위한 그 통화 정책인데 이게 집값이 워낙 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가 매몰이 돼 있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 이유가 집값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가 좀 어떻게 보면은 하는 입장에서도 만약에 진짜 집값 잡으려고 기준금리를 그냥 그래 더럽다 올리자 해버리면은 엄청난 부작용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편에는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이 내가 집값 올린 거 아니다. 내가 통화 정책을 잘못해서 집값 오른 거 아니다라는 얘기에 그 동의어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잡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오른 거는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책적에서 실패가 났을 때, 정책적에서 비판을 받을 때, 야 요즘에 시중에 너무 유동성이 많아서 집값이 오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으로 딱 책임을 떠넘겨 놓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야 우리 통화 정책이 뭐 집값 잡으려고 하는 거냐라는 얘기는 나 때문에 오른 거 아니다. 라는 얘기로 또 해석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급이 많아지는 거 말고는 답은 없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고 예전에는 4, 50대만 사던 게 20, 30대까지 사는 시대가 됐다면 예전에는 집주인한테 월세 내던 시절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그 은행에다 이자 내는 시대가 될 거고 그쵸. 그러면 그게 사채라는 형식, 전세라는 사채 형식으로 해서 금융 대출이라고 잡혀 있지 않은 그런 그림자 금융들이 이런 금융시장으로 옮겨가는 거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세대출,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은 원래 그림자 금융으로 빚 형태로 있던 것들이 옮겨간다는 것들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치기 분들도 뭐 전세금을 LTV에 포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관심이 뭐냐 그렇다면은 일단 전세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가 됐어요. 근데 네. 다음 주쯤에 아마 이 금융당국에서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건데 전세대출을 아마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어떤 규제가 나올 건지 좀 그런 걸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 전세 대출 막을 수는 없죠. 일단 손을 대긴 할 건데 이 금융위에서는 그동안 강조했던 게 상환 능력, 그러니까 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이걸 DSR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 비율을 40%까지 맞추겠다라고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 DSR을 산정할 때 이제 이 전세 대출을 포함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좀 어떤 그 수위랄까 막 한 번에 포함시키지는 않겠죠. 근데 일정 부분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가 상환. 원금 상환, 전세 대출. 그러니까 사실 전세금 특징이 일단 빌리고 나면은 은행에 이자만 내다가 만기, 그러니까 2년 후에 한 번에 갚는 형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왜? 뭐 말씀 끝나면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무서워지 위축이 되는데 제가 잘못 얘기하거나 아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아마 일정 수준 이상의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은 원금 상환을 의무화하는 좀 그런 규제가 나올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전세 대출 원금 상환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우선 상환 능력 당연히 들어가죠. 왜냐면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두 번째가 가계대출 총량 자체를 줄여버릴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금융당국 입장에서 보기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라 원금 상환 방식이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이 전세 대출 분할 상환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도 얘기가 많이 됐어요. 물론 이 대출 규제 측면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금 금융당국이 어떤 제도를 운영 중이냐면은 이 은행이 전세 대출을 내주면서 만약에 이 대출 계약 조건에 그 기간 동안 5% 이상 원금을 갚도록 하면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담대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만 해도 5년 거치 후에 막 원금 이자 갚고 좀 그런 방식이 많잖아요. 아마 전세 대출도 좀 이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근데 다만 이 주담대 같은 경우는 빌리자마자 그 다음 달부터 바로 요즘에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만 이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이 저소득층이나 이런 좀 실수요자분들이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 은행 쪽에 좀 여력을 주는 거죠. 뭐 상환을 하되 좀 자유롭게 좀 열어주고 다만 이제 뭐 소득공제 혜택이나 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메리트를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금 분할 상환을 하면은 메리트를 주는 방식으로 하는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제가 아까 왜 웃었냐면은 그 전세 대출 상환 제도라는 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원금 상환 제도. 예, 예. 네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으면은 최소 10년, 길게는 30년의 분할 상환을 해요. 네. 근데 전세대금 대출은 만기가 2년이에요. 맞습니다. 2년이면 이거를 만기까지 원금을 분할 상환해라 그러면 1년에 50% 갚을.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다 갚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에 뭐 한 5%요 정도는 원금은 갚아라 이렇게 캡을 씌우고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4억에 5%면 4, 5, 20이면 2천만 원이잖아요. 만만치 않은 그럼 2천만 원이면 1년에 1천만 원씩 갚는 건데 그러니까 개인은 좀 힘들지 모르겠는데 4억짜리 대출에서 2천만 원 원금 갚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100만 원이지 거의. 그러면 그게 뭐 그 가계 대출이 줄어드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억짜리인데 거기서 2천만 원 갚았다고 해서 가계 부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냐? 그런 효과가 또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그 사채가 갭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 잡긴 잡아야 될 텐데 이거를 잡자고 보니 전세라는 제도는 너무나 우리나라한테 활성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갖게 하면 부담스러워서 안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슬쩍슬쩍 건드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결론은 조금 이게 반발을 사서 후퇴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원인이 좀 애초에 불가능한 목표였다라는 게 이제 사실 가계부채 증가율이 우리나라에서 6% 이하로 연기 1년 동안 6% 이하로 묶였던 적이 역대 4번밖에 없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은 조금 애초에 힘들지 않은 목표였냐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가 이 집값이 이렇게 오른 상태에서 사실 집값을 올랐다 보통 이제 분들이 집값이 올랐다는 이 정도로 올랐다는 거는 분명히 정부의 정책 실패의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책이 실패해서 집값은 이렇게 올라서 집 구하기 힘들게 해놓고 여기 전세대출까지 규제해 버린다? 이건 애초에 좀 뭐랄까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정책이었고 이 반발이 애초에 너무 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또 금융당국이 좀 실수라고까지 한 게 너무 압박하다 보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 가수요가 만들어집니다. 땡겨 받는 거. 네. 예. 그러니까 뭐 전세 계약이 이제 뭐 잔금일이 한 뭐 11월인데 뭐 대충 맞춰서 한 달 전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두세 달 전에 움직여 버리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4억 중에 한 2억만 받으면 되는데 대출 막힐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받아버리는 한도까지. 좀 이런 가수요도 창출하게 되면서 이 부채 총량 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바보짓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세대출 얘기는 좀 뭘 해야 되고 뭘 하려 그러는지는 알겠는데 정말 그거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소프트 트렌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어려운 필요해 과제죠. 보인다라는 얘기 정도 전달해드리겠습니다.